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개학 첫날인 오늘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입학식을 열지 못한 학교도 많았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인데요. 올해 이런 학교가 전국에 157개 교, 경북에는 27개 교나 됩니다.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인원이 지난해 40만 명을 간신히 넘기더니 올해는 36만 9천여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꼴로 성별을 이유로 임금차별을 경험했고, 승진한다면 임신 육아휴직으로 뒤통수 치지 말라는 얘기를 상사에게 들었다는 여성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만 달라지지 않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 실의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대표 인재로 발탁된 분이죠. 잠시 후 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김상우 교수, 안동 예천 선거구 민주당 후보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자, 코로나19 이후로 안동은 바이오 백신 산업의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된 곳이 바로 안동이고, 또 바이오 백신 산업과 관련해서 연구 개발, 실증, 생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곳도 바로 안동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포항과 안동을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태부족한 우리 지역 현실을 생각하면 큰 호재로 여겨질 게 자명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무엇인지부터 개념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정부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또 바이오 산업 등을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에는 경북 구미와 포항을 각각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내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평가 작업을 거쳐서 오는 6월 중에 이제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네. 바이오 백신 산업의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로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여겨집니다.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로 신규 지정이 되면 연구개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조성 등이 지원되고, 또 전력과 용수 확보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각종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특례, 인가 허가 신속 처리 등 행정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 네. 자, 국가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렇게 지정을 했군요. 네. 자, 그 중에서 이제 안동이 이제 바이오를 노리고 있는 건데 미래 고부가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안동과 포항이 공동으로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안동이면 안동, 포항이면 포항 이렇게 단독으로 나서지 않고 공동으로 지정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번 특화단지 지정 신청은 산업부가 전국적으로 강력시도 단위로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 안동만, 포항만 단독 신청은 물론 상급 지자체인 경상북도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경상북도와 두 개 시는 공동 유치 신청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동 신청을 했고요. 예. 이번에 안동, 포항과 같이 이제 공동 유치 신청을 한 지자체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일단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엔 춘천과 홍천에 특화단지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도 전주와 익산, 정읍을 연계한 특화단지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포항은 포스텍이 있어서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고 안동은 바이오 산업의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두 지자체가 연계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서는 건 그만큼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우선 안동과 포항의 장점을 좀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안동에는 바이오 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안동은 바이오 백신 산업의 수도로서 바이오 분야 그리고 연구개발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안동지원, 또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국가첨단 백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네. 또 임상시료 생산이 가능한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와 후보물질 비임상시험이 이뤄지는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등 백신 생산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북 바이오 1차, 2차 산업 단지 내에는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유한생활건강, 한국콜마 등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연구시설,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관련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TX 중앙선 개통이나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 예정 등 교통 접근성 또한 좋을 뿐 아니라 국립안동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네. 산학 연계를 통한 백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예, 안동의 장점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포항에는 어떤 강점이 있나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포항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방사강 가속기 연구소, 포스텍과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또 포항시와 포스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연구센터의 첨단 바이오 분야 공모 사업에서 국내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고요. 예.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 지원 등 유전자 세포 치료 기술 분야에선 국내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안동, 포항의 강점이 결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항상 국가 공모 사업에 우리 지역에 도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꼭 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인데요. 이번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허단지 신청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경쟁 지자체들 있잖아요. 예. 어디가 그 지자체 경쟁 지역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강원도의 춘천, 홍천, 전북의 전주, 익산, 정읍, 그리고 인천도 있고요. 예. 경기도에는 성남, 고양 이렇게 해서 4개 지자체가 지금 도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점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을 세계 1위로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두고 이제 총 13조 원을 투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힌 지자체만 한 10곳이 넘고요. 그래요. 강력한 경쟁자는 경상북도나 포항시, 안동시에서도 보는 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천이거든요. 예. 인천은 지난해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는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그야말로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인천 송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분야의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1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서 있거든요. 예. 또 인천시는 구체적으로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바이오 산업 협력지구 조성과 같은 계획도 세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게 다 이제 인천에 있었군요. 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인천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동, 포항이 인천만 좀 꺾으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다른 경쟁자는 어디가 또 있을까요? 뭐 사실상 거의 모든 지자체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뭐 앞서 있는 거는 인천이 맞고 그리고 강원도는 이제 춘천과 홍천을 연계해서 유치에 나섰거든요. 예. 강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항체 연구소를 갖고 있고 춘천에 이제 강소연구개발 특구라던가 국가 항체 클러스터 등 바이오 산업 기반이 구축돼 있다는 걸 이제 뭐 유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예. 또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카이스트, 충남대 등 탄탄한 교육과 연구의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는 충북 오성의 경우에는 글로벌 선도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등의 기업이 있어서 바이오 신약의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이제 3개시를 연계한 특화단지를 제안한 전북의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며 유치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 전남 하순이 어떻게 보면 좀 안동과 비슷하기도 한데 백신이라던가 면역 세포 치료의 전주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녹십자나 박셀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이 한 30개 정도가 입주해 있어서 탄탄한 생태계가 강점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만한 데가 한 곳도 없군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특화단지 조성에 아까 그 13조 원이라 그랬나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일단 인천이 가장 앞서 나가고 안동 포항이 뭐 2위권쯤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뭐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네네. 일단 인천 또 춘천, 홍천, 대전, 충북 오송, 전북, 전남 화순 등등 상당히 경쟁지가 많다는 거 설명을 해주셨고, 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 방법이라든지 지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정확하게 아직 정부가 특화단지 몇 곳을 지정하겠다 이런 계획은 확정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 항목을 보면 지난해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때와 비슷하게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과 지역 산업이 동반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정 개수는 당연히 복수일 것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특정을 하면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필요한 동물 세포 배양 정제 기술, 또 특정 줄기 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제조합해 만든 유사 장기인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적용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 이 두 가지를 이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최소 한 곳 이상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포항과 힘을 합쳐서 안동을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수립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 산업과의 동반 성장 가능성이 평가 항목 중 하나인데, 안동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생명 국가 산업단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국가 산단이 조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산업과의 연계라던가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바이오 산단의 스타트업 기업이라던가 벤처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점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 백신은 결국은 이제 치료제라고 보면 되는데 포스텍이 연구 개발에 강점이 있고 또 오가노이드 연구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상태에서 안동이 갖고 있는 백신 상용화 기술이 만약에 접목이 된다면 향후에는 세포 치료제로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도 이제 구축돼 있습니다. 과거 이제 포항제철이 제철 보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안동과 포항이 각각 갖고 있는 바이오 관련 역량이 결합을 해서 바이오 보국을 통해
국가 산업의 첨단화 그리고 지역 발전의 기틀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49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지난달 15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를 영남권 대표 인재로 발탁했습니다. 안동대학교에서 지방소멸연구회를 결성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영입 인재로 안동 예천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김상우 교수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이 아니라 이제 후보님으로 불러야 되나요? 예, 먼저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안동 예천 선거구 이제 단수공천 되신 거죠 이번에. 예, 자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대표 인재로 발탁이 되신 건데 먼저 소감 좀 여쭤볼게요. 네, 대구 경북의 유일한 영입 인재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다 보니 인재 발굴이 쉽지 않았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남권의 대표 인재로 발탁됐다. 그러면 인재 발탁이 대구 경북권에서는 우리 김상우 후보님 혼자인가요? 예, 혼자입니다. 대구에도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영입 인재가? 예. 제 혼자입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민주당 후보 김상우는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과학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동은
2006년 상지 전문대학에서 교직을 시작한 이후로 30여 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어 저 김상우에겐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주요한 대외적 활동으로는 경북 북부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안동시 발전협의회 회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도시재생대학장, 미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동에 오신 지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 거고. 네. 상지 전문대면은 지금의 가톨릭 상지대 말씀하신 가톨릭 거고. 상지대학교. 안동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신 거는 2004년. 2004년. 네. 이제 20년 됐군요. 예. 자, 이제 경영학과 교수로 이렇게 재직 중이십니다. 자, 민주당에서 우리 김상우 후보님, 교수님을 이제 인재로 영입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뭐 스스로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전문가로 영입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에 소속되어 지방 소멸 대응 공약을 개발한 것에 주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저 김상우가 살고 있는 안동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이 어느 지역보다 소멸 위기가 크다 보니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최적임자로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전문가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영입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사실 이 정치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권에 처음 들어보신 예,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네. 관련 없다가. 자, 그러면 정치를 결심한 이유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전공하는 경영학은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하여 저는 상하탑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정책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고 관련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퇴행하는 가운데 특히 지방소멸이 코앞에 닥쳤기에 단순히 정책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가기 위해 좀 늦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국회의원 출마를 시작으로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안동 예천 지역구에는 출사표를 던진 정용채 예비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자, 교수님의 이제 영입 과정에 당규 위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저희가 또 지난주에 안동 MBC를 통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뭐 MB 정권에서 뭐 일하셨다 뭐 이런 취지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과정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 우선은 그 당규 위반에 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 제3장 제11조에 의하면 인재위원회를 통하여 영입하였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김상우는 중앙당의 인재 영입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총선에 출마한 후보로서 공천 과정에 일말의 문제도 없었음을 안동 예천 주민들에게 분명히 밝혀드리며 현재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직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앙당의 부대변인 직책도 맡고 계시고 지금 당규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 영입이 이제 비당원이 대상이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김상우 후보님은 당원이셨고 그래서 이 영입 과정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재위원회를 통해서 영입됐거나 또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 또 MB 정권 얘기는 뭡니까? 제기된 또 다른 문제로 제가 2008년에 경북 지역에서 MB 정권의 전도사로 활동하였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악의적인 주장을 하였는데 당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안동대학교
해외 파견 교수로 제가 선발이 되어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부설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1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시기여서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밝혀둡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안동 MBC 뉴스를 통해서 정용채 예비 후보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전달을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김상우 후보님의 입장 지금 분명히 밝히셨네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09년 꼭 1년 동안 미국에 계셨군요. 예, 1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계셔서 예, 가령 그런 어떤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강연한 적도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네, 강연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전도사로 활동했다라는 맥락의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예, 1년간 미국에 있었던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억울하실 것도 같은데. 다만 이거는 제가 밝혀두었듯이 당시에 2007년 그 대선 때 제가 쭉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영학도로서의 어떤 실용적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 주위에 뭐 여러 지인들이 당시 이명박 캠프에 같이 활동하면서 경북 지역 정책을 좀 개발해달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참여한 적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 개발 과정에 좀 같이 연구를 했다, 참여를 했다. 그 점은 인정하시고. 그 점은 인정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정치 이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뭐 전문가로서 교수로서 이제 연구에만 참여를 하셨다는 해명이셨고요. 자,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다. 뭐 절대적으로 약세를 지난 수십 년간 보여왔는데 이번 선거에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결코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으로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으며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언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 각종 참사로 일관되는 무능, 무모, 무지, 윤석열 정권의 실상을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면 이번만큼은 정권 심판의 강한 회초리를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저 김상우의 지역 발전을 위해 해온 활동과 기여도 및 유능함을 제대로 알린다면 그래서 인물과 정책 대결로 이번 선거가 치루어진다면 경북 지역에서 사상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헌정사의 새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예, 뭐 당연히 당선이 이제 제일 목표시고 또 이런 질문 글쎄요 뭐 신뢰가 안 되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2차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득표는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목표도 혹시 있습니까? 몇 퍼센트? 지금 최근 한 10여 년 정도요. 지역의 야당 민주당의 그 총선, 지선, 대선 득표율들을 보면 한 16, 7%에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29점 근 30%에 육박하는 수치를 받았는데 지금 당의 지지도를 제가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데이터를 조금 참고한다면 한 20% 내외 정도인데 제가 목표라는 기본적인 득표율은 35%까지 35%까지 올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정도까지 비슷하게는 가보고 싶다. 더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2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일 목표는 당연히 당선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상우 후보님 그 총선을 앞두고 이거는 경북 도당 차원이죠. 더불어민주당 경북 도당이 이제 총선 앞두고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1호 공약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출생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이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참으로 신선하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그 광역 자치단체 도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공약들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경북 도당이 참으로
전략적인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1호 공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출생 대책 마련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건 다 생각하실 겁니다. 예. 수도권 일국주의 타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공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기대 효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지방 출생아 수 증가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청년 유입 내지 유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호 공약. 그러니까 저출생 플러스 지방 소멸 둘 다 잡겠다. 네. 네. 둘 다 막기 위해서 이제 비수도권 출생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그 기본소득이 얼마였던가요? 제가 기억에 50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네. 자, 이게 1호 공약도 설명해 주셨고 끝으로 우리 청취자들 또 유권자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 이걸 좀 해주시고요. 지금 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네. 따로 준비한 제가 우리 후보님께는 말씀 못 드리는 질문 몇 네. 가지만 더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말씀. 예. 예, 저 김상우는 총선 슬로건으로 안동 예천에서 시작되는 국가 혁신 새롭게 다르게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전문가인 김상우에게 맡겨주십시오로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자면 안동 예천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의 혈연,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정치 효능감을 보여줄 인물 30여 년 지역에서 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참된 대표 일꾼을 제대로 뽑아서 신나게 부려먹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상우는 군림하는 독단적인 정치인이 아닌 쌍방향 소통하는 맞춤형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지금 덧붙이는 질문은 크게 봐서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이 김상우 후보는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평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니까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부터 좀 여쭤보죠. 자, 윤석열 정권 이제 출범한 지 2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자, 그동안에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국정 운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이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비록 정책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학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여 왔지만 정치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총선에 출마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제 마음속에 이 현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심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활화산처럼 타올랐기 때문에 이 마음을 유권자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싶고 또 제대로 실상을 알게 하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된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나 김상우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좀 여쭤보겠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의 뭐 공천 잡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 출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뭐 세상 관심을 가지긴 어렵지만 아마 뭐 모든 분들이 기억하신 큰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 당시 뭐 당명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이었는지 김무성 대표였을 때 여러분 공천 옥새 파동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나 선거 때만 되면 여야에서 공천 파동의 잡음 문제들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결국 새로운 인물로 수혈하고 혁신을 하고자 하는 곳에는 그만한 진통과 잡음이 더 따르게 말이죠. 기존에 있던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면 뭐 조직이나 모든 관리에서 별 문제가 없을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참으로 새로운 인물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영입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인물이 나서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민주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마 이것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접어들게 되면 대우 단결에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금수저 무수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귀족과 소년공 출신의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으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한 분에 같이 생각해 볼까요? 어느 분의 삶의 스토리를 감동 깊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온 삶을 살아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삶의 스토리가 더욱 진솔하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짧게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고향은 안동입니다. 고향 안동은 그분의 정치적이고 모든 것의 뿌리라고 늘 밝혀오셨고 그 재미나고 감동적인 스토리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유세 현장에서 그 스토리를 풀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일 이어지는 그 민주당의 공천과 또 야권 인사에 대한 그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마치 뭐 부대변의 새끼 부대변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비판도 한간에선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제가 정치 신인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면서 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도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감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정치 현장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검찰의 황태자로 결국 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등극하였는데 어느 정도 정치를 하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검사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논리를 가지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정치의 이 복잡한 오묘한 이런 부분들은 잘 알기 어려웠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분이 국민의힘의 어떤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지금 현실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선거구 김상우 후보와 함께했고요. 또 국민의힘도 후보가 정해지면 이 시간을 빌려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자, 김상우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좀 늦었네요, 시간이. 조금 전에 인터뷰 혹시 들으셨나요? 짧게. 방금. 예. 예, 김상우 교수. 혹시 아셨어요? 개인적으로? 김상우 교수?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죠.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기후 총선이란 말도 하고, 기후 재앙 또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기후 재앙 얘기도 하는데, 최근에 올 겨울만 해도 비가 자주 오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고, 지난 여름을 보면은 폭우가 아주 작고 굉장히 긴 그런 여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이제 문제에서 탄소 제로, 뭐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 논의되고 있는데 올림픽과 관련해서 재밌는 뉴스들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말씀을 주시겠다는 건데, 자, 언제부턴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기후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우리가 어떤 노력이 있을까 궁금한데, 올 여름에 파리 올림픽도 탄소 제로를 추구한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올해 이제 여름에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한여름에 열리네요. 완전히. 예, 한여름에 열립니다. 예. 보통 이때가 이제 유럽에서 휴가철이니까요. 예. 예. 근데 지난 2월 29일에 올림픽위원회가 선수촌 개관식을 열었는데 예. 이 개관식을 하면서 이제 그 건설을 담당했던 기관에서 이제 이 선수촌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한여름에 뜨거울 때 하는데 선수촌 내부에 에어컨이 없어요. 네? 에어컨이 없어요? 네네. 에어컨 없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되게 더운데 아닌가요? 파리도 여름에는? 원래는 뭐 여름에 그렇게 덥다고 할 수는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더워지고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 파리 날씨를 고려하면은 좀 상당히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솔리데오라는 공공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 건물 배치를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내부 바닥에 냉수를 흐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풍기를 설치를 해서 가동을 했더니 외부보다 6도 가량 낮게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밖에 기온이 35도다. 그러면 이제 한 6도 낮으면 실내는 29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이제 설계를 했다는 건데 39도 이상 넘어가는 더위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견딜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건물에 기존 건물을 많이 활용을 했고 목재와 같은 천연 소재를 이제 이번에 공사에서 대거 사용을 했고 침대는 선수들이 쓰는 침대는 골판지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도쿄올림픽 때도 이렇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선수촌 및 모든 시설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기열이나 태양열들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이제 친환경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건데. 근데 제 상식으로는 그 파리 이쪽 서유럽 이쪽도 뭐 스페인 뭐 이쪽 가깝잖아요.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쪽이 막 40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요? 최근에 여름에.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 지도를 조금 상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무척 덥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뭐 그리스, 스위스 뭐 이런데 이런 나라들은 보통 여름에 40도가 넘어요. 이런 한여름 더위는. 근데 알프스를 넘어가면은 사실은 더위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프랑스는 약간 더 위에 있죠? 그 지중해보다 많이 위에. 많이 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프스 하는데 왜 알프스냐면 알프스를 넘어서서 북쪽으로 가는 거하고 남쪽으로 가는 거는 딴 세상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또 파리에 여름에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은 더위가 그렇게 지독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더위가 뭐 기온은 높이 올라갑니다. 35도, 7도, 뭐 9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습기가 없는 더위여서 그늘에 들어가거나 직사광선을 피하면은 그렇게 더운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대 유학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대중교통에도 승용차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에어컨 설치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독일도 그렇군요. 네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대학생들을 인솔하고 저 동유럽에 비엔나라든가 프라하 갔을 때도 기온은 37도 막 이렇게 막 오르내리는데 비엔나 트램에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지낼만 하군요. 온도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높아도. 이제 예. 아주 특별한 더위가 아니면은 지낼만 하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 아마 설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03년이나 2022년과 같은 혹서가 오면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그런 그 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기록적인 혹서가 안 오길 좀 바라면서.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더워도 선풍기 바람 쐬고 이렇게 자면 괜찮은데 이건 이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잖아요. 선수들도 컨디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 싶은데 저는 아직도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저는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지금 친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성의 측면을 고려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건물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고 이 선수촌은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일반 주택이나 학생 기숙사 또는 뭐 일반 사무실로 전환해서 재활용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파리가 평소에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기후 조건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또 에어컨 없이 이렇게 시설을 가동시켜 놓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2015년에 기후 정의를 위해서 파리 기후 의정서를 채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에어컨 프리 올림픽에 대해서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까 그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것도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보면은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쓰레기 가져가세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건 히말라야 얘기인데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쓰레기가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로체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에베레스트와 함께 가장 많은 등반객이 찾는 로체봉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이제는 로체봉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변 봉투를 들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검사 받아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이거 뉴스 봤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뉴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히말라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쓰레기나 배변 문제가 환경 오염에 굉장히 적신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펴면서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리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네팔 당국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관광 수입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히말라야 올라갈 때 이제 배변 봉투를 들고 뭐 작은 건 소변은 괜찮은데 또 대변을 또 계속 갖고 다녀야 되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이 그 히말라야 전역에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의 결론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뿐인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뿐인 지구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더러워지거나 또는 인간이 내뿜는 탄소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살만한 지구가 아닌 그런 터전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친환경 탄소제로 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사실 인류의 대전인 올림픽이 굉장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축제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친환경 올림픽이 성공을 거두어서 인류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기를 바라고 또 히말라야의 사례처럼 생활의 주변에서부터 고산 꼭대기까지 인간이 이제 쓰레기 줄이기 또는 적극적인 회수와 재활용 이런 실천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오늘 주제였습니다. 에어컨 없는 올림픽 그리고 히말라야 배변 봉투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 위기 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